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아침부터 자극적인 거 우리가 항상 먹고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 두 분이 원래 함께하는 코너인데 오늘은 일단 김필상 변호사님 먼저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장식 변호사님이 요즘에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니 오늘 늦잠을 잔 건지 몸이 안 좋은 것인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 댓글 조금 읽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서민 단국대 서민 교수 얘기를 지금 하니까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자, 바람탑립. 서민도 일베일까요? 뭐 엉겅키님, 단국대 의대 서민 때문에 학교 위신이 땅에 뚝 떨어집니다. 연수님, 한마디로 모질입니다. 경하이님, 서민 진중권, 참으로 교수가 아깝다. 상식이 무지랭이들, 뭐 이런 얘기. 김고부님, 서민은 교수자가 박탈해야 됩니다. 솔비치님, 서민도 일베 마인드랑 똑같아요. 서민 교수는 사라지거라. 이렇게 또 형복김님도 하셨고, 어유 존깡님은 좀 셉니다. 기생충은 F킬러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김도환님은 저를 남몰하시네요. 노변 서민 씨에게 왜 님자를 붙이나요? 알겠어요. 맨날 혼나요. 저는 어제도 제가 윤이 될까요? 홍이 될까요? 8시까지 알려주세요. 요이 땅 해가지고 요이 땅 일본 말인데 왜 써요? 막 혼났잖아요. 죄송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는 상황에서 또 신자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커피 딱 손에 들고 멋지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바보쭈님, 홍어 메뉴 결정은 누가 했을까? 희영님, 생긴 대로 노는 서민 꼭 지렁이 같다. 아유,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어떻게 이걸 제가 읽었잖아요. 나중에 큰일 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또 멋쟁이 우리 신자식 선생님 오셨어요. 저는 그 자켓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넥타이 안 매신 거 더 멋지네요. 이렇게 속에 감사합니다. 검정색 자켓으로만.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지하차도에 차가 한 대 딱 쓰니까 뒤가 확 밀리는 바람에 추돌 좀 늦었습니다. 이런 건 없었나요? 괜찮나요? 네, 그냥 한 대가 그냥 서 있더라고요. 깜빡이. 다행이네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신장식 변호사님을 별일 없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영 변호사 어제 영장 실질심사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정민영 변호사는 살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영장이 발부가 돼서 새벽 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자, 영장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발부 안 된 이유가 뭐 이제 도주 위험이 없다 뭐 이런 이제 사실 그냥 별 형식적인 답변에 가까운 게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크게 이제 두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장 사실에 대해서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와 그다음에 개발 이익에 대한 배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사이에 35억 원의 뇌물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세 명이 지금 영장 청구된 세 명이 공범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특히 이제 651억이라고 특정돼 있었던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은 배임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35억 뇌물 부분이 있는데 정 변호사 이 영장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정 변호사가 원래 이거를 이제 그 기획안을 만들었다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만들어서 이거를 2015년 2월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가지고 이슈가 됐던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지사와 직접 이 공범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저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장 사실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사실. 예, 하나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5억 원이 사실은 이제 그 유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유동규에게 추가로 더 간 뇌물이라고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 변호사가 이걸 그 영장 사실에 포함되는 건데 이 사실에 대한 설명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영장 발부된 두 사람은 이제 그 5억 원에 대한 뇌물, 뭐 뇌물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좀 많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651억으로 액수를 축소한 부분까지는 배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상, 그러니까 지금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내용들, 그러니까 배임이나 여기에 대한 공범의 공모 범위와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고리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 청구가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거나 적어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영장실질심사 청구할 때 그 범죄 사실이 이제 적시가 됐는데요. 3명에 대해서 얘기는 어쨌든 651억 관련해서 유동규 씨하고 공범이다. 그래서 배임이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랑 연결됐다 그 부분은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배임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유동규 씨하고 연결해서 뭔가 자기네끼리 쑥덕쑥덕 해먹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김만배 씨가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에게 700억 주기로 해놓고 실제 5억 원 줬다. 이 얘기하고 본인이 9억 몇 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이 부분이 김만배 씨 관련 혐의 사실 중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정민영 변호사에게 35억 상당의 뇌물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정민영 변호사는 개발공사에 근무를 하면서 유동규 씨나 다른 민간인들, 그러니까 김만배나 남욱 같은 사람들하고 공모해가지고 배임해서 청남시에 좀 손해를 끼쳤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도계공 직원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본인이라고 하면은 도계공의 직원으로서 성남시의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문제 있게 만든 이 사람은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빠졌고 나머지 민간인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지금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도 아니니까 성남시 이득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정민용은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저는 생각을 정민용 나올 것 했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네.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후배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따지자면 남욱 변호사가 언더커버처럼 그렇죠. 도시개발공사,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잠입시켜서 밀정 같잖아요. 예.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잠입시켜가지고 오직 화천대유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사업 지침을 공모 지침을 만들고 그리고 이득 관련해서 공모와 그 선정을 할 때 뭐 점수를 조작해주고 네. 그 다음에 협약을 할 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협약을 할 때 화천대유하고 그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키맨으로 보였거든요. 맞아요. 즉 키맨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그 윗선으로 이어지는 직접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하는 윗선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밀정이나 언더커버 같은 역할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민용을 디딤돌 삼아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네. 사업자에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돌아가게 억지로 민간 사업자가 그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지침부터 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사업을 설계하고 본인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배임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는 중요한 그렇죠. 징검다리였거든요. 네. 근데 영장이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도주 위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은 사실 3명이 큰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됐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실 651억이라는 것도 왜 이게 배임인지 잘 보면 애초에 이게 분양 가능한 뭐 평당 비용이 1,500인데 1,400으로 사실 이거는 자기들끼리 이익을 먹기 위한 내용으로 봐야지 이것이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윗선과의 연관 이런 것들하고 직접 관계되고 보기는 없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 입증이나 이런 게 잘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그 분양가라고 네,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분양가. 가격을 낮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사가 이 후보가 배임이 되려면 시장님 이게 1,500에서 1,400만 원으로 낮추면은 이게 민간 쪽에 돈이 얼마가 갑니다. 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정민용이 보고를 해가거나 유동규가 보고를 해서 그래? 일 참 잘했네. 이게 난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네. 라고 최소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정도 정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정민용에서 막혔어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배임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식의 그런 그 구조가 기본적으로 성남시에게는 손해만 입히고
민간에게는 이득을 준다는 걸 첫 번째 알았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하기 그런 걸 아는 상황에서 좋다, 그렇게 하자라는 본인의 어떤 적극적 행위가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거죠. 그냥 뭐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었을 있어요. 개연성 같은 게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개연성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거를 연결을 이재명 지사까지는 좀 못 시켰다. 뭐 이거죠. 그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 그 배임이 성립이 되려면 예전에 그 대출, 그러니까 불법 대출, 배임 판례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이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정도도 배임 성립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갚을 게 돈을 못 갚을 걸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 괜찮다 하고서 대출을 해줘야 불법 대출 배임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했느냐, 뻔히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은 야 이거 그 정도 안 돼. 실제 처음에 이야기는 한 6천억 정도 이득이 날 거고 그 중에서 거의 70%, 75%는 확정이익으로 환수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아니 뭐 조금 더 이익이 날 수도 있지 이 정도 생각을 하거나 예측했다 이거 갖고는 배임 안 돼요. 기존의 배임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취하느냐. 왜냐하면 매우 위험한 거잖아요. 본인이 배임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꿈꾸던 분이 그러니까. 성남시장 당시에 예. 대통령 후보로 근데 출마했던 분이 오로지 그 화천대유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려는 목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이제 배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배임 인정되기가 애초부터 사실 쉽지 않은 사건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죠. 이재명 당시 그 시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배임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임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임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는 범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근데 이제 그 타인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경영 판단이라면 보통 이제 말을 씁니다만 경영 판단이 아니라 정책 판단에서의 뭐 실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재선 범죄 저지르겠다는 뭐가 그렇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잘 얘기가 안 되는데 그 피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 구성을 해도 만약 배임이 성립을 한다라도 1차적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당시 시장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 이익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성남시장이 도시개발공사에게 도시공사의 그 불이익이, 그러니까 손해를 본 것이 성남시 이익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적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시장이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리적 구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애초에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민용 씨 문제 냈던 것처럼 네. 그 사람이 그런 실제로 임원이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배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 그거를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이 구조가 사실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 영장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영장 사실 구성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게 그러니까 논리 구성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게 요점인데 솔비치님이 그러죠. 어쨌든 이 지사는 10년을 고소당한 사람이라 죄를 지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신장식 변호사님 진행하는 방송 나갔을 때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네네. 배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이런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쨌든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본인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더니 김영남 전 의원이 당연히 성남시잖아요. 저한테 막 나무랐었어요. 성남시 기억나시죠? 아니고요. 도계공이고요. 1차적으로 구성을 한다면 도계공이고 도계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가 났나? 일단 성남 도계공에 피해를 입혔나? 그렇죠. 손해액이 있나? 싶기도 하고 민간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한 것이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네.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래 손해가 있다 치자. 근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 제1공단 쪽, 그 원도심, 구도심 쪽에
이 약정을 통해서 구도심 쪽에 그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큰 이익을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기부 체납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부 체납은 당의 개발 구역 안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는 것이지, 그렇죠. 당의 개발 구역이 아닌 원도심에 있는 곳에다가 공원 공원을 조성하게, 몇 천억짜리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은 기부 체납의 일반적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네. 소위 부당결부 금지 원칙, 즉 이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거기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허가를 직접적으로 해주면서. 허가를 네. 해주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곳에다가 돈을 더 내게 한 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에 걸려서 소송에 걸리면 질판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예, 거죠. 질판이에요. 네. 변호사라면 당연히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부재소 합의를 해가지고 너 합의를, 이거는 절대 법원에다 제소하지 마. 이런 부재소 합의까지 있어요. 일종의 갑질을 했군요, 성남시가. 성남시가 사실은 들어보니까. 갑질한 거예요. 그 부분을 놓고 보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힌 김만배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어제 배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요걸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서 공로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철 영장이 기각이 됐었었는데 어쨌든 어제 말한 거 뭐 왜곡이 됐네 안 됐네 중앙일보 보도 가지고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김만배 씨가 한 얘기는 이거네요. 이재명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 본인은 성남시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지원한 것일 뿐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김필섭 변호사님. 뭐 사실 뭐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최초 보도가 뭐 잘 문제가 있었다고 또 김만배 씨가 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워딩을 들어보면은 최초 보도하고 워딩 자체는 최초 보도도 막 크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근데 이제 그 최초 보도의 무슨 이제 그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나하고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다라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처럼 들리고요.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명할 수 있는 걸 변명하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이 시의 기본적 기조였기 때문에 내가 그 기조에 따라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배임이 될 수 있겠냐. 애초에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거는 변명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저는 검찰이 수사의 순서를 여론의 압박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뇌물이라고 하는 돈의 흐름 쫓아가면 확실하게 먼저 딱 잡을 수 있는 범죄가 있잖아요. 배임은 네. 뭐 변호사 셋이서 다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어렵다. 사실 법리상 그러고 사실관계도 정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기 때문에 확인되기도 어렵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기소를 한다 그러면 뇌물을 먼저 기소를 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배임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가 구성이 될지를 차근차근 쫓아갈 것 같은데, 여론에서 마치 배임과 관련돼서 기소하지 않고 배임과 관련해서 영장이 쳐지지 않으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몰아가니까 검찰이 너무 이게 좌고우면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홀린 듯이 여론이 깔아놓은 길을, 또 정영학 회계사가 깔아놓은 그 진술로 깔아놓은 길을 너무 서둘러 쫓아가려다가 자꾸만 자기 발에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어제 유일하게 검찰의 성과는 이거겠죠. 3명 중에 2명이 어쨌든 영장이 쳐졌기 때문에 정민용 왜 안 나왔어? 이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우리 이 프로그램을 뉴스인 사이다를 보고 계시는 우리 열혈 지지자들. 매니아층들이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셋 중에 2이 구속됐다. 그러면은 특검 얘기는 조금 잦아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득은 검찰에게 있겠지만, 여전히 수사하는 순서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좋아요. 그것도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정영학 회계사는 영장을 안 쳤냐? 왜 정영학이는 빼주고 있느냐? 사실 이 사람이 이 사업 구조, 수익 구조 설계에 깊숙이 판을 짠 사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에게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은
검찰 나름대로의 사정 때문일 거다. 이게 뭐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 자기네끼리 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역시 기자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뭐 순하게 귀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사실은 약간 지금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에도 본인만 쏙 빠져나갔어요. 2015년에 대장동이 한번 쫙 미뤄지잖아요. 능력자네요, 이 사람은. 예. 내가 들어보니까. 남욱 변호사도 구속돼 갖고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근데 네. 그때도 본인이 진술서 뭐 수첩 이런 거 다 제출해 가지고 본인만 쏙 빠졌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그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라고 얘기를 듣던 장시호 씨, 그 조카 장시호 있지 않습니까? 씨. 예.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특급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주 우려 없다. 그러니까 워낙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불구속 기소가 될 거다. 이 사람을 빼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봐주고는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뭐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애초에 시작이 정영학 회계사의 이제 녹취록으로부터 시작이 사실 중요한 그렇죠. 잘못했던 건 사실인데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이거를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고 사실 이제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뿌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린 이유가 자기들끼리 싸웠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제 정영학이라는 사람만 여기서 똑똑한 건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저기서 녹취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정영학 회계사는 아마 본인한테 유리한 걸 중심으로 편집해서 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후에 저기 뭐 예를 들어 김만배 씨가 됐던 누구 유동규 씨가 됐던 누가 됐던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사실 정영학도 나쁜 사람이야라는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면서 진행이 됐으면 이게 어찌되었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 뭐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이번에 어쨌든 김만배 씨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는 걸 자기가 디펜스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말. 네, 물론 뭐 본인의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정영학 회계사가 공개했던 녹취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아직도 지금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얘기라는 걸 좀 들리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나와야 될 증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더 이상 나올 만한 것이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저는. 네. 자, 어제 요것도 한번 좀 시간 없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임대주택은 손해나서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공개한 음성인데 참 김은혜 의원은 본인은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동의 안 해가지고 정보 개인정보 확인하는 거 그래가지고 쇽 빠져나가고 요건 또 열심히 하십니다. 자, 어쨌든 한번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 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나오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도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까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 돈을. 그 돈 벌고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입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 아파트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조를 안 할 테고요.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냥 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냐. 개발 사업해서 그 돈을 성남시로 해서 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취지를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임대 아파트 지어 운영하는 거는 손해나서 안 하려고 한다. 요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요번에 대장동에서도 그렇게 민간 쪽으로 이득을 몰아준 이유다. 이렇게 지금 김은혜 의원이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좀 악마의 편집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악마의 편집이죠. 이건 네. 로봇개 뒤집는 거랑 비슷한 유의 네. 딱 그 로봇개 뒤집는 것 로봇개도 아니죠. 그냥 사족 보행 로봇을 그렇죠. 사족. 네. 이거 얼마나 잘 복구되는지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더 세게 미세요 해서 밀었다가 복구되는 거를 보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끝난 건데 그럼 박수 친 미는 사람들은 것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솔직히? 그러니까 네. 그럼 무슨 뭐 가학성 논란 나왔어요. 가학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왜 의회에서 이거 안 해준 게 이 시점이 2013년 1월이에요. 이때 모라토리움. 압도적으로 예.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이쪽이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죠. 대장동 개발, 민간 합동 개발, 원래 공영 개발 추진하던 것도 의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서 결국 2015년에 민간 합동 개발로 넘어갔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회가 이거 통과를 안 시켜준다. 2013년도라서. 네, 2013년도라서 그러니까 결국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수익을 많이 환수해서 그걸 가지고 성남시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네. 게 본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꾸 왜곡 발언, 왜곡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재명 지사 좀 화난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화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특이하게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김필삼 변호사님께 요건 하나 여쭤볼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동은 이재명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내관이다.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사실 말이 나오죠? 이거 이제 관련해서 보통 부산저축은행부터 연결되는 오래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현재 국힘 인사들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네. 언론에서 그걸 주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당시에 관여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대장동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을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면서 대출해준 그거를 본인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당시 이제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한 1,100억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까지 포함한 1,800억 정도가 지주 작업하는데 돈이 들어갔어? 대출이 네. 일어났거든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에서 40억, 50억, 100억대 뭐 이렇게 부실 대출이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수사되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근데 네. 딱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담당 검사가 중수이과장 윤석열 중수이과장이었다는 거죠. 왜 빠졌냐? 왜 여기만 빠졌냐? 라는 질문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능력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의 이슈 삼합 코너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약간 혈압이 좀 올려더라고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불러서 그저께인가요 조사했고요. 어제는 국민의힘 김웅원을 불러서 조사했는데 밤 12시 좀 전에 조사가 끝나서 나갔어요. 자, 김웅 의원이 공수처 출석하면서 상당히 길게 말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게 공수처에서 어제 핵심적으로 캐 물었던 거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게 바로 그 저희가 누구냐 이제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그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게 고발 사주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면은 조성은 씨가 한 말 중에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 이 말도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제보 사주는 왜 다루지 않고 우리 원장님 그 부분은 왜 신경 안 쓰고 있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발 사주가 자기가 보기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게 참 특이한데요. 더 이상 말하면 제가 혼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쭤서 볼게요. 네, 패널들이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대답해 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사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잘 못 모르겠고요. 알아듣겠죠. 네.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말 안 하고 들어가면 그림이 그려니까 그냥
저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저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반 뭐 손준성 검사도 좀 그런 느낌이지만 김웅 의원도 이 사건 터진 이후로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 피의자로서 어떻게 잘 피해갈지를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런 계산을 1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알았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겨내 주세요. 그냥 들어간 그런 정도의 의미 부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날 어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평가는 김웅 의원이 그 얘기하고 간 다음에 정치인 다 됐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기억나지 않지만 야당 탄압입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정치 수사입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윤석열 수사처가 됐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사실관계에 관해서 다툴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본인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지 않다. 이제 피의자 모드로 일관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본인이 다 기소되고 감옥 갈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야당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라고 하는 정치 프레임으로 수사를 정치 프레임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이제 그걸 보고 기자들이 김웅 정치인 다 됐네. 그래서 이 정치인 비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 비하 발언이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웅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다 대고 맞아요. 윤석열 총장이 시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맞아요. 손준성이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살 길은 뭐 이제 검사도 아니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 본인을 직접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려면 그분들의 어쨌든 호응이라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놀리고 뭐고가 지금 필요 없는 거죠. 본인 맞아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겠지만 설마 그것도 모르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걸 택해야지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손준성, 김웅 전부 다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내일 모레군요. 모레. 내일이죠. 5일. 네. 11월 5일.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느냐에 대해 따라서 그 다음에 2차 소환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 태도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김웅 의원은 고발장 제보는 받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은 일단 무조건 아니다. 손준성 검사 제보를 받았는데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말 기억력들이 무슨 붕어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서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성명불상의 제보자들. 참네요.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근데 이 고발사주권 관련해서 실은 제가 지금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세요.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어제 새벽 3시에 최초 기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 신장개업에 제가 진행하는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조성은 씨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네.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기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4월 3일 날 손준성 보낸 꼬리표를 달고 김웅, 조성은에게 전달된 고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증거 자료들 캡처, 네.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제보자 X의 캡처 자료가 있습니다.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조성은 씨한테까지만 가고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거 뭐 바깥으로 국민의힘이 전달을 안 했으니까 네. 4월 8일자 거는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갔지만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도 유출되지 않았던 캡처 자료가 네. 똑같은 캡처 자료가 서울 남부지검의 사건 기록에서 발견이 됩니다.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MBC의 고발하죠?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의 증거 자료로 똑같은 페이스북 캡처 자료가 가 있는데요. 이 캡처 자료가 4월 2일 날 제가 보기엔 4월 2일 날 캡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이나 공유 숫자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4월 3일 날 그 제보자 X가 페이스북에 이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예. 근데 4월 2일까지 있었던 그 프로필 사진이랑 동일한 그 캡처 자료가 똑같이 가요. 즉 적어도 증거를 돌려막게 했거나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고발 사주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는 굉장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자료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이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까지만 쓰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 해석을 단독 못해요? 기사인데 그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어제 김태형 기자랑 내가 보기엔 이런 의미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는 생각을 한다. 근데 기사에서는 내가 잘 못 읽겠더라. 해서 이 단독 기사를 지금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통해서 고발 사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감사원 월성 원전 관련해서도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아니라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대검에서 고발 사주가 있었던 게 아니냐. 어떻게 증거가 똑같은 증거가. 그러니까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일단 되게 하나 중요합니다. 질문. 김태환 기자가 아주경제 갔어요? 예, 아주 경제에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원래 건 있습니다.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원래 거기 있습니다. 원래 거기 있어요? 예. 옛날에 딴 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되게 소름 끼쳐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검찰이 시민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고발하도록 지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 그 퍼즐의 한 조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와. 지금 뭐 김태형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오, 그래요.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제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저도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아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고소고발이 기획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정황은 사실 전부터 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게 뭐 기가 막히게 항상 나와서 보수장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통해서 있었던 게 아니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뒤에 좀 조사라고 하는 게 좀 그냥 취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기자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뭐가 나왔으면은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열심히 들여다 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작년 4월 1일, 그 3월 31일 날 언론에 그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제보자 관련돼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까지 4월 1, 2, 3일 이때까지 이 제보자가 소위 지모 씨라는 사실을 아무도 특정을 몰라요. 못 하고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대검에서는 특정을 했고 손준성 보낸 그 고발장 보낸 그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낸 꼬릿말이 붙어 있는 거에 제보자 X는 지모 씨입니다라고 이름을 특정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대검 범정이래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네. 이 사람을 제보자가 누군지 이 보도가 3월 31일 날 검언유착 보도가 누구로부터 기원해서 나왔는지를 대검에서는 파악하고 있었고 그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제보자 X의 페이스북을 다 들여다봐서 민간인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봐서 그거를 캡처를 했고 검사들이 캡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아래 위 자르고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는지 안 보이게 그러니까 누구 핸드폰인지 특정이 안 되게 캡처한 핸드폰이 네. 특정이 안 되게 딱 그 본문 내용만 캡처해서 보냈는데 그게 똑같은 게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했던데 나왔다면 이거는 정말 좀 남부지검에서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저는 시민단체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곳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평상시에 많이 들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빼박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캡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근데 좀 참 그렇게 따지면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 허술한 게 검찰이 하고 나서 허술한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본인은 수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김필선 변호사님 예전부터 계속 말해줬어요. 네, 맞아요. 검찰은 오히려 그래서 더 허술하다. 네,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더라고요. 허술합니다. 네, 아지랭이님이 이러네요. 대검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네요. 이런 얘기 나오고 사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세계일보에서 계속 단독 얘기한 거 지금 계속 좀 더 이렇게 널리 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 관련된 그 대검에서 문건. 작성한 네, 문건이 윤석열 후보 측의 변호인에게 넘어가서 변호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그 내용, 그 기사 있잖아요. 네. 그게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라서 대검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이 문제죠, 사실은. 언론에 받아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추미애 장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윤석열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실 들여다볼 만한 것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금 선택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유한무비님이 그러네요. 제보자 X 페북에 댓글 단 사람들 사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 갑자기 저도 좀 우려가 되는데
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슈 삼합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하세요, 정말로. 자, 세 번째 이슈 들어가죠.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목요일 코너 이슈 삼합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이 되죠. 아유, 어저께까지 61%인가? 어쨌든 대선은 그 후보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60% 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돼서 70%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높은 비율로 국민의힘 경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 70% 넘으면은 탄수화물 안 먹겠다고 호언 장담했으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70% 넘어도 탄수화물을 먹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집중합니다. 70% 되든 안 되든 간에 누가 될 거를 보시는지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이 땅 발언 잘못했다고. 자, 지금 다시 여쭤볼게요. 자, 김필수 변호사님 누가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네, 그래도. 예.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참 이건 오차범위 안에 있는 얘기라서 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네. 셋 다 지금 윤 후보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윤 후보님이 인기가 참 많으시네요. 자, 중도 확장성 그리고 호남 표심이 중요한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 뉴스픽 시간에 잠깐 다뤘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 논란. 요거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뭐 영향 하나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당심에 대한 여론조사일 경우, 당심에 대한 그 투표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민심 투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만약 영향 안 미치면 정말 그거는 부끄럽고 슬픈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홍어준표 논란을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홍어준표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수라고 이게 반복 그 사과의 패턴이 똑같아요.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수고 죄송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먹방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먹방 하는 음식과 그날 먹방을 하면서 할 이야기, 주제와 소재를 같이 정합니다. 당사자가. 그렇죠. 유튜브 한 당사자가. 홍어를 먹었다는 근데 것 자체가. 홍어를 먹으면서 홍준표를 씹겠다. 이거에 어떻게 자기 이거를 실수고 썸네일 하는 사람들의 단순 기술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책임을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홍어 먹으면서 홍준표 씹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서민 씨가 안 했나요? 했잖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스튜디오에 가서 홍어가 있어서 홍준표를 씹었을 뿐이다. 차마 이 얘기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있죠. 의도가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서민 교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만나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좀 약간 길게. 예, 네. 그 제가 그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네. 참고인으로 나갔었는데 같이 그렇죠, 나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가서 나란 제 왼쪽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셀럽이에요 우리 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증권정원 얘기를 친근하게 잘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동네에서 만났으면 좋은 형일 수는 있었겠구나.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니까. 그 당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왜 그래요 진짜?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조금 말을 좀 조심했는데 이분이 페북에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저를 만나서 했던 얘기도 다 쓰시고 했던 얘기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도 돼 있구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어쨌든 본인이 스탠스를 바꾼 거잖아요. 원래는 진보적 스탠스이고 뭐 사실 아주 무슨 페미니즘이나 뭐 이쪽에 되게 진보적인 인사인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가 극적으로 바꿨는데 그런 극적으로 바꿔서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움이 됐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내가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기 이 자기가 그러면 진보 쪽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좀 냉정했는데 차가웠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차갑게 됐다. 예,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렇죠. 본인이 근데- 썼어 본인이. 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쪽이니까 이쪽 사람들은 따뜻하다. 따뜻해요? 따뜻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뭔가 확실히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서 이쪽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스탠스를 잡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확실하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관이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따뜻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냐, 너 잘한다, 칭찬해주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이 자꾸 말을 왔다 갔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자기한테 뭐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팬들이 하셨어요. 그 홍어 얘기도
팬이 보내줘서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예, 팬이 보내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분은? 제가 보내드릴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형편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그것도 있어요. 그 등록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자기 교수 월급이 오르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등록금이 동결되는 것 때문에 자기 교수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슬프대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좀 사실 이걸 이제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하는데 이분이 페북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 아니 의대 교수들 월급은요 일반 교수들 월급하고 틀려요. 뭔 소리예요 지금?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워하면서 저보고도 이쪽 훨씬 따뜻하다. 이쪽으로 와라. 뭐 그런 식의 지금 김필현 변호사를 지금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쪽으로? 말도 하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제가, 남쪽 나라로 네, 와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기 좀 솔직히 진심이 느껴졌고요. 이거 정말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느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분이 진정성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를 정말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전도하시는 분들의 태도죠. 예.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따뜻한 그러니까 이분은- 내리는 무슨 뭐 우리 뭐 천주님 뭐 이렇게 옥황상제님 옥황상제.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들은 상제님의 따뜻한 품으로 오세요 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문제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의도된 걸 수 있어요. 자기가 오히려 이제 자기가 진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확실히 여기에 이제 내가 충성을 바친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더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어머나. 그래서 김필 이분- 변호사님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동하던가요? 저는 어때요? 일단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분이 왜 이래? 이분이 왜 이래? 동네에서 만났으면 좋은 형이었던 것 같다. 이분이 좋은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동네에서 만났으면 좋은 형이었을 수도 있어요. 술 잘 사주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다른 문제니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못 가고 여기 셋이 모여 있네요. 이게 우리 변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군요 지금 이렇게 참네요. 정말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사람들이 인정 욕구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죠. 자, 윤석열 캠프 쪽에서 지금 급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했다는 의혹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라고요? 국민의힘 당이에요. 예. 예, 선생님 그 책임당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11월 1일이나 2일 중에 예. 특별히 문자를 발송이 됩니다. 예. 예, 그때 윤석열 후보를 꼭 좀 선택해 주십사 전화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네네. 국민의힘에서 단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꼭 뭐 단체적으로 윤석열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또 요게 다 이제 분야가 있어요. 또 잠깐만요. 홍준표 씨도. 네네. 국민의힘 성북지부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본단 뭐라 그러죠? 아니에요. 선생님 성북지구예요. 성북지구예요? 네, 성북지사.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냥 11월 1일이나 2일 중에 문자가 이제 요거 빼놓지 않고 그 투표에 좀 이렇게 응해 주십사. 윤석열 씨 찍으라고? 뭐 찍으라고 지금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뭐 우리 이쪽으로 이제 당이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될 수 있는 한 그냥 뭐 이렇게 인사처 전화 올리는 겁니다. 지금 네. 윤석열 씨 찍으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녹음해놨어요. 이거 고발하겠습니다. 네, 이거 정말 불법 선거의 전형 아닙니까? 여기 이걸 보고 권성동 의원은 아니 본인들이 선거운동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국힘당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좀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민주당 윤호정 원내대표 이 사건을 윤펜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 엄경 옛날 이제 오래된 사건인데요. 강원도지사. 예, 강원도지사는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아마 그게 네. 당시에 강원도지사를 출마했던 엄경이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MBC 앵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옛날에? 이제 네. 그때 2011년경인가요? 강원지사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펜션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매우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윤희석 그 공보특보 윤캔 공보특보가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당원이 선거운동하는 건 관계가 없다. 뭐 이 정도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 얘기 맞을 수 있어요. 관건은 아무리 들어도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제 느낌은 제 촉은 이분
그 콜센터 직원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화하신 얘기 분이. 나오더라고. 콜센터 직원인 예.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선거운동 하다 보면 실제 당원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만약 이 사람이 콜센터 직원이라면 이건 불법입니다. 유사기간 설치 금지 윤펜션 사건으로 가요. 근데 이거 발신 전화가 있을 거거든요. 빨리 추적해가지고 도대체 발신번호 추적해서 이 사람이 실제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돼요. 안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측이 확인해 보니까 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미적거리고 있다. 안 하겠죠. 안 움직이더라. 네. 여기까지. 우린 남의 당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김필성 신학식 변호사님과 함께한 이슈 삼합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유명한 분이죠. 이분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많이 출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